자, 오늘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우리 정상근 기자는 청와대 출입은 아니죠? 네, 청와대 출입은 아닙니다. 미디어 오늘은 취재해온 기자들을 취재하는 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간접 취재. 그렇죠. 거의 뭐 기자들 적중률이 좀 떨어지나요, 그럼? 적중률이요? 예. 뭘 예상했길래? 기사의 적중률. 아, 기사의 적중률이요? 예. 또 오히려 뭐 2차 취재를 하니까 뭐 비교 좀 높지 않은가 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직접 취재는 하지 않고 다른 기사 쓴 거 받아 쓰고 앉아있다고. 아, 저희는 받아 쓰진 않고요. 아, 취재를 해요? 네. 만약에 뭐 사회적 이슈가 있다 그러면 예. 그 취재를 한 기사를 취재를 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 미디어 오늘 그 취재를 잘하잖아요, 또. 네. 내용이 좋고. 그런데 오늘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게 봤어요? 오늘 청와대 분위기 뭐 전례 없다기보다는 이전 정권과는 워낙 확연히 좀 다른 분위기에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다라는 정도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윤영찬 수석이 말씀하셨듯이 뭐 사전에 뭐 질의응답 내용이 전혀 조율된 건 없었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순서 정도만 정해놓고, 네,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직접 기자가 선택을 하면은 그 기자가 그때 바로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대통령은 사전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좀 이루어져서 예.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이 좀 더 길어진 측면도 있고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 대통령의 솔직한 생각을 좀 들을 수도 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 여론 그 질문지를 조율하고 이러는 게 좀 비정상 아니에요? 이를테면 네. 1933년도에 집권해서 45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네. 일주일에 2번씩 기자 간담회를 프리로 해서 네. 집권 내내 12년 동안 1000회 정도의 간담회 기자 회견을 하거든요. 네.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그렇죠. 근데 우리 대통령들은 사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퀄리티나 컨텐츠가 떨어졌다. 이런 걸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기자회견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기자들이 직접 사전 짜는 것도 못 읽었대잖아요. 네, 뭐 사전에 질문지를 조율을 했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렇게 뭐 사전에 질문이 다 조율이 돼서 그게 밖으로 유출이 돼서 저희 미디어오늘이 그거를 취재해서 아마 기자회견에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다는 거죠. 네. 뭐 다 정해져 있는데 누가 질문할지를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할 사람 하면은 기자들이 또 손을 다 들고 거기 또 동의해서 그 연기를 같이 해줘요. 기자들이. 네, 거기서 이제 그래서 더욱더 네, 기자 사회에 대한 비판이 좀 심했었죠. 무슨 네, 이런 날. 모래기. 기레기. 네. 그런 얘기들도 많았었고요. 그런 걸 누가 한 명 기자들이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기자들 질문을 정확하게 받아야죠. 사전에 조율하고 짜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마디 누가 항의라도 안 했어요? 뭐 그런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그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이게 출입처 시스템이 명확해서 그러니까 출입 기자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 기자단에 소속이 되지 않거나 출입 기자단에서 징계를 받아서 쫓겨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예 질문 기회도 박탈돼 버리니까 네. 거기서 좀 뭐 내부에서는 불만이 있는 기자도 있었지만 대놓고 항의를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죠. 이택수 대표님, 네.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 정치 부장들 데려다 놓고 한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프리토킹 하면서 이 디스커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책도 듣고 자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사를 쓰고 싶으면 써라. 네. 그랬더니 오히려 엠바고를 걸고 기사를 안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대통령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그거를 하는 건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예. 한미 정상회담이 기억이 나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을 얘기하셔서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그 기자회견 태도 때문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라 물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 그러셨죠? 잊어먹어. 그 현장에서 그 예기치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혀 못했던. 네. 그래서 뭐 소통 방식의 차이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냥 애써 좀 변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최순실 사태가 터진 다음에 비로소 그게 아니었었구나라고 또 실망을 굉장히 이제 크게 했었던 건데요. 이제 반대가 오늘 기자회견에 됐죠. 대한 평가는 좀 어떠세요? 기자회견 때문에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일간 지지율 방금 마무리된 조사 결과 굉장히 지지율이 또 오늘 올라갔거든요. 한 2, 3%, 3, 4% 네, 3% 정도 올라갔고요.
한미 정상회담 뭐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굉장히 편하게 하는 그런 우리 지도자가 선출이 됐는데 미국은 또 반면에 트럼프는 지금 대언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기자들을.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그 한미 정상이 동시에 그렇게 좀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언제 마련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행스럽게 현 정부 들어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굉장히 오히려 기자들이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통령은 굉장히 마음을 열고 토론하는 모습 예.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기자들이 영빈관에 초청된 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예. 들었습니다. 춘추관에 보통 하는데요. 춘추관에서 하고 이제 영빈관은 국회의원이나 이제 해외 사절, 네. 그다음 조금 이제 그다음 무슨 장관들 임명장 줄 때 그다음에 이번에 청와대 있었잖아요, 진짜. 네, 세월호 뭐 가족들 이렇게 만났을 때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장소인데 오늘 저는 뭐 형식도 좀 굉장히 파격적이었지만 사실은 내용이 더 의미가 있었다라고 내용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국정 현안에 대해서 막힘이 좀 없었잖아요. 본인이 어떤 주제가 나와도 소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수석 보좌관회의부터 시작해서 어떤 계급장 띄고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조목조목 이해하고 있구나. 아주 디테일까지 다 꿰고 그런 있고. 어떤 신뢰를 좀 준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요즘에 보면 민선 단체장들도 이 소통의 장들을 주제 제한 없이 주민들하고 많이 갔습니다. 이미. 그 대통령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우리 정치가 이제 좀 선진국 정치 문화를 좀 이제 따라가는 거 아니냐, 촛불 이제는. 때문에 무척 정치가 발전했죠. 발전된 것 같아요. 이제 정당만 좀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좀 바뀌는 것 같고, 정치 문화 자체가. 대통령이 좀 솔선수범해서. 정당이 아직은 조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정당이 좀 빠르게 정치 문화를 좀 바꾸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나온 내용 중에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은 없었나요? 기자회견. 오늘은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이 정부의 시작은 예. 지난 그 촛불 광장에서 시작됐다는 걸 명확히 발언을 했고요. 지난 100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국가 운영의 물길을 바꾼 100일이었고, 물기를 바꾸나요? 그다음에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시작하는 100일이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힘은 국민이다. 국민 주권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권자로서 국민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국민들도 스스로 본인들이 주권자임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예. 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여론조사 내용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저희 리얼미터 조사 오늘 주중 집계한 결과 71.2%로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70% 초반을 유지했고요. 지금 오늘 연이어서 발표된 타 언론사 조사 결과들이 여러 곳 나왔는데 80%를 넘는 조사 결과들도 한 3곳 정도 눈에 띄었고요. 예.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갤럽, 리얼미터, 또 한국리서치는 70%대 후반 또 초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방금 마감된 저희 리얼미터 일간 조사에서 74.4%로 오늘 결과만 보면 어제 대비 한 3%포인트 예. 오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도 갖고 또 좋게 평가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타 언론사에서 아무튼 여론조사가 80% 넘는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박시영 대표님, 계속 70%가 넘는 고공행진, 특히 한반도의 아주 급격한 안보 위기, 네.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에 가도 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네. 특히 이제 진보 진영의 대통령일 경우에는 안보 불안이라고 네. 하는 보수 진영의 비판과 공격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가 떨어지지 않아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이제 보수층에서 긍정평가가 40.9, 부정평가가 47.7로 부정평가 근소하게 높았습니다. 근데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안보에 대한 어떤 그 이슈들이 좀 부각을 했고 예. 야당이 그 최근에 발표한 뭐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도 선신성 정책 아니냐 그런 어떤 공격이 좀 거셌고 또 계란 파동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보수층의 결집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의 지지도 자체가 10%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야당의 공세 그리고 안보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부각되면서 잠시 보수층이 약간 이탈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큰 흐름상 크게 이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이제 전화조사에 비해서 ARS 조사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최근에 좀 보였는데 최근 이제 일간지나 그 공중파 방송에서는 80% 이상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저관여층, 중도층이나 무응답층들 이런 저관여층들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ARS보다는 전화조사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지지자들, 그러니까 국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분들 이런 분들이 두텁게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게 좀 확인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 기자님. 네. 기자회견 그 연설, 모두 연설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마음 끝까지 지켜가겠다. 네. 여러분과 어려움과 위기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향후 5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까지 내비쳤어요. 아, 네, 그렇죠. 네. 뭐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뭐 어떤 기자분이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하는데 이거를 어떤 단기적인 대책으로 어느 순간부터 해나갈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5년 내내 해야 되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네, 그렇죠. 그거 보면은 30년 된 뿌리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뽑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친일파는 지금 100년의 역사를 살아오고 있고 네. 이완용의 재산이 여의도 7배라는데 그거 뺏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 뺏겠어요, 그거를? 뺏기 어렵죠. 그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뭐 친일 재산 환수 뭐 그런 일들이 좀 추진됐었는데 그럼 이완용 땅 후손의 땅을 지지하는 거예요? 뺏기 어렵다는 건? 뺏기 어렵다는 것과 뺏어야 된다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죠. 뺏어야 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좀 환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환수나 생각- 뺏는 거나 거기서 거기에요. 네. 멋진 말을 쓰려고 그래, 벼랑 안에. 있어 보일까 봐요. 네, 근데 뭐 어쨌거나 뭐- 뺏어야겠죠? 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럼 뺏어야 된다면 뭐 환수를 해요. 환수는 본인이 하는 거고 뺏는 네. 것은 국민의 힘으로 뺏어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뭐- 얘기하다 그렇게 했죠? 아, 예. 뭐였죠? 그러니까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 뭐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 예. 뭐 아무래도 뭐 높은 지지율 적폐청산, 때문이 적폐청산. 아닐까. 네. 네, 적폐청산 얘기도 있고요. 네. 뭐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을 했을 때도 뭐 국민 성원들 덕분에 네, 이렇게 국정 운영이 혼란 없이 관리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번 좀 개혁에 있어서 네, 예. 높은 지지율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대 대통령 100일 지지율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높아요. 83%. 네. 하나의 숙청, 금융실명제 네. 이런 등등이 컸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집권 후반기에는 이제 지지율이 좀 낮은 상태를 보였던 김영삼 전 6%. 대통령. 예. 근데 집권 초반 100일 당시의 지지율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83%로 가장 높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21%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산 쇠고기 촛불 시위가 광우병. 있었죠. 네.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낮았고요. 오호. 집권 후반기에는 물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금 좌측에 회색으로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갤럽 그래프인데요. 갤럽만 보면은 대략 지금 70% 후반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발표된 다른 세 곳의 여론조사를 보면 80%를 넘는 수치인데 아무튼 82%까지 나온 지지율도 제가 오늘 조간에서 봤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낮은 정도, 두 번째의 순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취임 100일 문재인 정부를 긍정평가한 이유, 또 부정평가한 이유를 물었는데 부정평가 질문에서 하나도 없다라는 부정평가할 것이 없다라는 의견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완벽하다. 네, 단점이 없다. 이야. 네,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1.2%가 단점이 없다,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이제 31%가 선심성 정책 과다 의견이 많긴 했습니다만 그쪽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6.5%는 단점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국민의당 지지층도 13.7%가 단점이 없다. 바른정당 지지층도 13.9%가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심성 정책 과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13%로 전혀 없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복지 정책과 관련된 예산의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긍정평가는 역시 서민, 약자 우선이라는 응답이 23%로 가장 높았는데요. 아까 그 박정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가족들도 만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정책, 뭐 건강보험 강화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대책, 예. 또 블라인드 채용 뭐 등등이 다 이제 서민 약자를 우선하는 그런 정책들이죠. 또 그다음에 그 세제 개편. 그렇습니다. 세제 개편도 상위 1% 구간. 네. 최저임금도. 네. 예. 그리고 이 탈권위 대통령이 참모들과 집권 초반에 커피잔을 들고 청와대를 산책하는 모습 등등 또 그 사저에서 이제 청와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또 셀카도 찍고 또 김정숙 여사가 또 폭우 피해 지역 가서 직접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21.3%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폐청산과 관련된 응답이 18.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지지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발표된 것들 보면 YTN이 84.1% 나오고 중앙일보가 83.9, 문화일보가 83.8 이렇게 세 군데가 높게 나왔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83% 나왔으니까 대동소이한 수치입니다. 83, 84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권 때는 아무래도 언론이 그 정권의 눈치를 좀 많이 봤던 시기고 지금은 그런 시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지금 83%가 나오는 거는.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후 6개월, 7개월까지는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습니다. 83%를. 그러다가 7개월 지나면서 59%로 뚝 떨어져요. 왜요? 아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나타나면서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6개월, 7개월 그 시점이 사실 연말 아닙니까? 연말. 예, 연말에 지지율이 어떨 거냐.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지지율이 어떨 것이냐. 이 부분 뭐 뒤에 이따 한 번 더 짚어봐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바로 얘기해요. 뭐, 그래요? 뭐 뒤에 짚어봐요. 그냥 바로 짚고 시간 예. 남으면 좀 허접한 거 좀 짚고 네. 중요한 거 짚어야죠. 저는 뭐 일단은 지지도가 높은 이유 한마디 하고 이제 전망을 예. 넘어가면 일단은 뭐 누군 다들 해석하는데 대통령이 잘했다가 제일 많고 그다음 뭐 야당이 좀 질이 멸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하는데 좋습니다. 뭐 그 틀은 인정하는데 일단 국정기대감이 대선 후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높지 않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시위로 됐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지 확신이 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재인의 신드롬, 재발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박시영 부대표는 네. 책에서 네. 잘할 것이다 이렇게 책을 썼잖아요. 저는 책을 썼죠. 19대 대통령이라는 책이 안 팔렸죠. 잘 안 팔렸죠. 예측은 정확히 맞았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집권하자마자 보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알더라는 거예요. 맥을 잘 짚더라는 거예요. 5년 뭘 동안. 먼저 해야 하는지. 5년 동안 예습을 한. 그렇죠. 참여정부에 대해서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뭐 성공했던 경험도 있지만 그거를 잘 곱씹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운영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적폐 청산하는데 청와대가 전면에 안 나서고 부처나 기관이 나서게 하거든요. 예. 후방 지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은 별로 안 나오게 하면서 실효성 있게 다가서거든요. 그렇죠. 원래 굉장히 일은- 현명하고 영리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못한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시니까 홍준표, 안철수 이런 지도급 인사들도 몰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대통령 하나 바뀌면서 이제 국격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지 분석을 해보면 지난 대선 당시에 이미지 중에 4대 요소가 문재인 후보가 약점으로 지적되는 게 4대 요소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과감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신중하고 사람이 확 밀어붙이지 못한다. 추진력이 약하다. 이게 첫 번째 요소였고요. 두 번째 능수능란함이 부족하다. 유능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수한데 능수능란하게 일을 잘 풀어가지는 못한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좀 따뜻한 면이 조금 부족하다. 그게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성적인 느낌, 그러니까 감성에 좀 휘둘리는 느낌이 있다.
균형감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성적이지보다 이런 인식들이 조금은 부족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당시 조사를 해보면. 근데 이게 불과 100일 만에 거의 다 극복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업무 지시를 처음에 그 취임하자마자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미세먼지 막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거든요. 법을 바꾸지 않아도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팍 치고 나갔고, 그다음 민생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적폐청산 이런 걸 하면서 과감함과 유능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시작합니다. 과감하게 가고 그러면서도 능수능란함, 그게 유능함이거든요. 유능함 요소를 많이 형성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경제 불평등 해소, 정의와 공정의 실현, 일자리 경제 3대 시대 정신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탈권위 소통 행보라고 하는 감성 정치를 통해서 따뜻한 이미지로 확보한 거예요. 아까 이제 좀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감성 정치를 하면서 따뜻함을 확보했고, 마지막으로 균형감, 이성적인 이미지는 외교 안보 문제와 인사를 다루면서 좀 균형감이 있다라는 느낌, 이성적이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대통령 이미지는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이미지, 상에 상당히 대통령이 부합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당연히 지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의 자세와 국정 스타일을 중시하거든요. 뭐 성과가 바로 나오는 시기 아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택수 대표님, 조사는 여기서 했는데 말은 저쪽에서 더 많이 해요. 오늘은 윈지. 오늘은 윈지 코리아가 뭐 컨설팅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사다 보니까. 둘이 서로 해석을 이렇게 아주 굉장히 쭉쭉 밀어주고 잘해주고. 땡겨주고 하는 관계예요? 네, 여론조사 리얼미터 제일 잘합니다. 그 여기서 여론조사 해갖고 쪽으로 던져주면 탁파닥 아니 근데 의미가 있는 얘기네. 그 네 가지는 사람들이 다 이 불만이었었던 측면인데 네. 이게 집권하면서 극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지하지 않거나 불안했던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네. 반전의 매력을 느낀다. 그렇죠. 그 지난 대선 때 취약 지역이나 계층을 좀 본다면 대구 경북에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대구가 21.8, 경북이 21.7,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 집계한 내용인데요. 20%대 초반밖에 대구 경북에서 득표를 못했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43% 정도의 지지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이제 지역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조차 40%가 넘고 있고요. 또 다른 연령대도 실제 득표율보다 훨씬 더 높은 지금 국정 수행 지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20대 같은 경우는 47%가 득표를 했는데 지금은 81.6%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 30대는 83.3%가 응답을 해서 실제 투표했던 것보다 한 20, 30%가 더 지금 높은 지지율이 20, 30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지금 투표를 하면 75%에서 80% 득표하고 그게 나올 수 있죠. 홍준표는 한 5%하고. 예,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 그 충성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투표한다면 누구를 지금 찍겠냐? 투표한다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제 그 지지도라고 하는데 그 질문을 던져보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오늘이 투표일이라면, 다시 대선을 치러서 오늘이 투표일이라면 다음 중 누구를 지지하시는지 물어봅니다. 제 허접한 상상력이 의미가 있었네요. 네, 의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사드 배치 문제도 처음에는 찬성 의견이 50% 미만이었다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70%가 나와요. 추진하면 70%가 넘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70%, 80% 안팎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정 동력을 받아서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저처럼 차원에서는 확고한 사람도 사드 배치 반대였었거든요. 네. 근데 전 지금도 반대예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참 잘 던지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화두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게 뭐냐. 국가의 역할이 게 도대체 뭐냐.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냐. 국가의 의무가 뭐냐. 계속 던지시거든요. 그러면서 국가가 잘못한 거에 대한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어루만져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강조하면서 국가라는 게 왜 존재하는 거냐,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얘기를 계속 던지시니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세월호 가족들을 모셔놓고 사과하는 대목은 아베 총리가 좀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세월호 때 대통령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 때 책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갖고 세월호 때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었고 전 사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는 연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조상이 잘못한 것도 연대 책임으로 인해서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후손이 사과해야 된다. 아베가 그런 거 보죠? 뭐 보고 있어요? 아빠가요? 예. 지지율이 낮아서 고민 많을 거예요. 스캔들이나 해갖고 딱 그냥 초등학교 부지나 몰래 살라 그러고. 아베에 대해서 오늘 영상 메시지 한번 보낼래? 아니, 싫습니다. 아베 무서워요? 아니, 일본에 또 우리가 여론조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재밌는 분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까 이제 청와대 5년 경험. 이런 게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무척 장점이었다. 그러면은 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이제는 청와대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다. 임종석, 조국, 네. 전병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하는 건가요? 전제 조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예. 5년 동안 계속 좋은 성적을 가져가고 집권 5년 차 때는 대부분 뭐 30% 혹은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예. 레임덕이라고 하는 수준이 대략 뭐 30%대 뭐 한 중반 정도 그렇죠. 이하로 떨어질 텐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한 35%에서 40% 이상 계속 국정수행 지지도를 이어간다면 예. 차기 주자군들은 훨씬 더 힘을 받고 정권이 교체돼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국민들의 어떤 편안한 마음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청와대 출신들이 더 유리하냐 이걸 묻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유리한 거죠. 이럴 수 있는. 네. 다음에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잘 나가면 너 장관 될래, 수석 될래, 청와대 수석 할래. 그러면 청와대 수석 갈 사람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청와대 수석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커진다면 대선 또 출마하고.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자리가 차관급임에도 불구하고 수석이 그 각광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장관 나간 사람들이 후회하겠는데요? 아니 장관으로서 또 자기가 잘하시면 또 이번에 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예. 부동산 문제 굉장히 단호하게 처리하시면서 인기가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장관 생각 있으십니까? 장관요? 예. 호랑이하고 사자는 한 물에 안 산다고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예. 예. 비선거권이 없으시죠? 그리고 국무담임권도 없어요. 아, 장관 지명 못 합니다, 저는. 그럼 큰일 나요. 대통령 지지율 한 10%로 떨어져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제 판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네. 이걸 수습하는 단계에 있어서 특히 국민들이 대통령이 멀리 있었고 감정적으로 치유하는 이런 단계였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과제들이 아주 묵직한 과제들만 남아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세제 문제 그렇고 사드 문제, 북핵 문제 이게 해결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거 해결하면서 부딪히면서 지지율이 조금씩 꺾일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안고 예. 이제 100일 이후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개혁 과제에서 이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당연히 지지를 철회하겠죠. 그리고 본인 강하게 저항하겠죠. 네, 지역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계층과 반대되는 입장에 정책이 추진될 경우에는 뭐 지지율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뭐 50%대 지지율 사실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지금 아무튼 70%대 이상의 지지율은 5년 동안에 임기를 잘 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기대는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예. 50%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일단 관건인데 50%? 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고공행진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까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최근 들어서는 좀 지림열렬한 모습을 보였고 계속적으로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대로 각 정당이 지금 나뉘어져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장 한국당도 그렇고 한국당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느냐의 문제를 갖고 친홍 또 친박 간의 이제 계파 갈등이 이제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민의당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4명의 후보가 굉장히 큰 설전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답보 상태인. 네, 5%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굉장히 좋은 정치적인 지형에서 여소야대지만 높은 지지율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형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방선거 때까지는 어느 정도 높은 지지율을 갖고
국정 동력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데 그다음 이제 지방선거 이유가 문제겠죠. 또 그다음에 총선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냐. 근데 지금까지는 그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시행착오를 다 면밀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 지지층도 굉장히 견고한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지지를 철회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비운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권을 계속 응원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뭐 당장 포털 검색어 20위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검색어가 3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뭐였었죠? 사랑해요 문재인, 그다음에 문재인 우표, 그다음에 그냥 문재인 대통령 이름 석자 이렇게 세 키워드가 지금도 계속 20위권 안에 3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유효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해결해야 할 70% 과제. 내외로 움직이다가 예. 조금 빠질 거라고 봅니다. 빠지는데 연말까지는 60%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유는 3가지인데요. 추정하는 근거는 첫 번째는 의제 관리를 굉장히 영리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 공감도가 높은 복지 이슈, 생활 밀착형 과제들을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의제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청와대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인간적 면모 때문에 콘크리트 지지 구조가 형성이 됐어요, 지금. 매우 잘한다. 흔히 얘기하는. 적극적 지지층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돼 있다. 때문에 이게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야당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대안이 별로 없어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연말에 60% 미만은 빠지지 않을 것 같고 안보하고 원전 사드를 얘기하는데 안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큰 성과도 없이 그냥 지금의 답부 상태로 상당 기간 갈 가능성이 있고요. 사드 문제는 대통령 리스크는 아닌 것 같아요. 사드 추가 배치하고 뭐 이런 과정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70%가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그래서 대통령 리스크가 아닐 것 같고 원전도 사드가 아니다. 예, 원전도 공론조사의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때문에 공론조사에서 어떠한 형태가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제3의 방향 형태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탈원전 가지고 지금 보수층이 굉장히 공격을 했었는데 실제로 본인은 대선 당시에 원전 신고리 오리코기 중단을 공약화했지만 그것이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이거를 공론화에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때문에 그 원전과 관련해서도 비판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결론이 나오더라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어서 큰 타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앞으로 네. 그 전말 어떻게 보세요? 뭐 두 분의 전문가 분들께서 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특별히 첨언을 할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기자들 사이의 분위기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일단 뭐 어떤 기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뭐 보수 언론이라고 지칭되는 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그다음에 또 뭐 진보 언론이라고 지칭되는 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어쨌거나 좀 보수 언론에서는 계속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게 뭐 문재인 정부의 약점고리가 될 것 같다라는 뭐 안보라든지 뭐 사드 뭐 원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진보 쪽이라는 언론에서는 또 이 부분에 또 좀 전혀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기자 세계에서 뭐 통틀어서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출범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70% 중반대의 지지율을 100일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이냐 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국민들이 단합되고 합의된 마음으로 위기에 처한 경제, 안보, 사회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차근히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선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도 오고 싶었던 청와대 문이 이렇게 쉽게 열릴 줄 몰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많은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어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는 기대 속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2기 특조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1기 때와는 어떻게 다를지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어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죠.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을 맡고 계신 고 장준영 군의 아버지 장훈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월호 변호사라 불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가족들하고 1시 반서부터 한 3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만났는데 오늘 뭐 보도가 많이 됐지만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아무래도 뭐 대통령도 뭐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할 네. 정도로 네, 그런 좀 분위기였고 뭐 유가족분들도 뭐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하고 네, 뭐 침통한 마음은 뭐 국민 여러분 모두가 좀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3년 4개월 만에 참사에서 이제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좀 사과를 하셨다는 부분에선 또 어느 정도 또 희망적이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이 된 상태에서 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제 그 사과를 문재인 대통령보다 전임 대통령한테 들었어야 되는 사과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 그렇게 3년 동안 만나달라 그래도 외면했던. 감회가 많이 깊었었겠어요? 많이 우셨어요? 허탈했어요. 여기 들어오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근데 한편으로 또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우리 가족들 허심탄회하게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죠, 저희도 또. 이게 좀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님이라는 그분이 우리한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예.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잊어먹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상징성 때문에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만나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상징성을 좀 보여달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3년 넘게 싸워서 이제 들어갔다 왔네요. 예. 4월 16일 당일도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제 그 새누리당에선 대통령이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구조해야지 직성이 풀리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대통령도 현장 가서 구조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정말 사고라고 하면 사고 예. 책임자가 누군지 또 아까 구조 실패라고 지금 정상근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가족들은 구조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구조 방기라고 하거든요. 구조하는 흔적이 없어요. 구조를 했다면 구조 실패라고 하면 뭔 좀 고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사전적 의미의 실패는 어떤 고난들이 있어서 이 일을 못해야 실패가 되는 건데 하려고 하는 와중에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구조를 아예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골든타임이라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말을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게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맥없이 저희 가족들한테 대통령을 공격하네. 아니 공격을 당할 만한 일을 했으면 공격 당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죠, 상식이. 예. 박주민 변호사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 출범 100일. 사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행사가 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이었을 거고,
어찌 보면 어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난 그 전날 이제 8.15 경축사,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경축사가 3.1절과 이제 8.15란 말이에요. 네. 중요한 날이 사이에 껴있는 어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는 그 행사였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출범할 때부터 100일 동안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100일 전후로 해서 100일 날 나올 수 있는 기사에 일면 톱 기사를 세월호 가족들로 장식하게 했다. 무척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뭐 8.15 경축사 때도 그러셨고 또 오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촛불로 예. 인한 촛불로 탄생된 정부와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항상 촛불의 의미와 또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 안으려고 하셨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겨울에 촛불에서의 또 큰 부분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과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속선상에서 예. 어제로 면담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찌 보면 그 2012년 말서부터 2013년 내내 매주 토요일마다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라. 그리고 그해 10월에 사이버사령부도 댓글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1년 내내 댓글 문제로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답변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취임 1년 조금 넘었을 때 세월호 참사가 발생이 됐는데 3년 동안 그 세월호 가족들이 매주 광화문에서 많은 시민들과 이 진상을 요구하면서 그 광화문 현장을 지켰던 게 어찌 보면 그 힘이 그대로 촛불로 연결됐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가족분들은 물러섬이 없으셨죠. 예. 다른 여러 사건들이라든지 참사가 많았지만 또 그분들도 많은 고생하셨지만 특히나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은 본인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시민분들하고 잘 힘을 합쳐서 물러섬이 없으셨던 거.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탄핵 정국의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난 4.13 총선 때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4.16 그 추모 인파가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광화문에 비가 옥수같이 오는 날 네. 광화문 전체를 꽉꽉 채웠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4.13 총선에서의 여소야대 국면도 사실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분들의 힘, 저변에 걸렸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면면에서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장훈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거의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의 3년 동안을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노숙을 하면서 3년을 버텨왔잖아요. 네네. 힘들지 않으셨던가요? 자식 문제, 자식이 먼저 갔는데, 자식을 잃은 아이비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모든 아버님들이 다 그렇게 예. 생각하실 건데, 이건 내 몸이 힘들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해서 이게, 좀 쉬어야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너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몰라도, 저희 그 유가족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자식 문제인데 어떻게 아플 수 있어? 자식 문제인데 아파도 나가야지. 자식 문제인데 내 자식 일인데. 이거 하나만 보고 온 거예요, 여태까지. 예. 박 의원님,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까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좀 답답하다. 후보 시절에. 그리고 감성 표현이 좀 없고 너무 이성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선 와중에 세월호 가족들을 만날 때 보고 또 이제 지난해
올해죠. 선거 와중에 세월호 참사 3년을 만났을 때, 네. 3주기를 맞았을 때, 그때 그 추념사를 하는 걸 보면서, 추모사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분 저렇게 이 세월호 문제를 슬피 기억하고 있구나. 그럼 어제도 보면은, 평상시 보였던 감정과는 다르게, 이 문제를 저렇게 깊이 누구에게도 노출시키지 않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슬퍼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좀 보였어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님은 후보 시절에도 예. 목포를 여러 차례 방문하셨었고, 팽목도 방문하셨었고, 그리고 우연히 제가 본 영상인데 그 여사님과 같이 부산에서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물고기 사는 영상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한 것은 그때 여사님이 잔소리하거나 이런 것에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 그게 재밌다고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셨는데 예. 그 영상 속에 보면 노란 세월호 배지를 달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항상 세월호를 기억하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제가 만나 뵀을 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느껴지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당선되는 날에도 세월호 가족분들을 만나셨고 그 이후에도 이제 원래는 좀 더 빨리 가족분들을 만나려고 하셨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외교적인 일정 때문에 좀 늦춰진 면도 있는데 그리고 시신인양이 다 되면 만나려고 원래 했다 그렇게 하실 그렇게 생각이었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0일이 더 지나가기 전에는 무조건 만나야 되니까 이제 어제로 이제 계속 만나셨는데 항상 느끼는 게 잊지 않고 간직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님.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진상은 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네. 세월호도 인양이 됐지만 그 이제 일기 조사위가 제대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그러면서 진상을 못 찾은 거거든요. 네. 2기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죠? 박주민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를 하셔가지고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가장 빨리 처리해야 될 안건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예. 게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좀 만나면서 또 이기 특조위가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데 본인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근데 앞으로 지금 1기 세월호가 그때 박근혜 정부 캐비넷에서도 문건이 발견이 됐지만 사실상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부산이 그랬죠. 됐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특조위가 만들어졌을 때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놓고도 정말 소모적인 논쟁이 좀 많이 있었었고요. 네, 그래서 2기는 좀 박주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예. 네, 이렇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특조위가 좀 구성이 돼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또 변호사시니까 검찰 인사 때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호 지검장. 네. 내부적으로 검찰총장 소리도 한때 흘러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이제 수사과장인가 부장인가 윤대진 검사. 네. 윤대진 검사가 지금 1차장으로 올라왔나요? 네. 예, 중앙지검 1차장. 그러면은, 댓글도 댓글이지만 어쨌든, 당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던 우병우 청와대. 이런 등등까지도 뚫고 이제는 다시 한번, 세월호 문제를 다시 조사해보겠다. 이런 의지도 검찰에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게, 국회에서 이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던 진상규명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예, 11월이죠? 예, 11월 20일 날로 기간이 만료되면서 예.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오늘 수석들 간의, 원내 교섭단체 수석들 간의 합의로는 23일 날 본회의를 열기로 돼 있기 때문에 23일 날 이제 본회의 상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은 그 특별위원회가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미리 다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협조를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게 안 되거나 좀 어려움을 겪으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나서서 철저히 진상규명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원래 정부 차원에서 안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자라고 제안했던 거 아니에요? 당시 네, 맞습니다. 정부,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예, 그 정부 차원의 조사라는 부분에는 당연히 검찰 수사도 포함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진상조사분과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일기 때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정도지 뭔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문제를 밖으로 표출시키지도 못했죠. 예. 대부분 그냥 묻혀버리는 수준으로, 묻어버리는 수준으로 그 일기 특주위를 만들어버렸죠. 예.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선택의 여지가 넓어졌어요. 만약에 국정 진상조사 특위가 국회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은 이제 뭐 수사권 기소권이 굳이 필요 없더라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뜻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을 고발을 한다든지 하면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전보다는 이제 무척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야 된다. 진상조사요. 예. 저희 가족들이 법으로 만드는 이기 특조위를 예.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다른 게 아니고 정권은 바뀌었어도 정부는 안 바뀐다는 거죠. 아하.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정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가 싸워야 될 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세력들이 아니고 지금 탄탄하게 지금 짜여 있는 네, 또 아래 트고 있는 부처 실무자들. 그렇죠. 아하. 그 일명 해피아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하고 저희가 싸워야 될 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정부에다 무조건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도 여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만들고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특조위를 만들고 특조위에서 조사를 하고, 특검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검찰이나 특검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예. 자, 검찰은 기소를 해야 돼요. 기소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특조위는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빼내는 거잖아요. 더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저희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지휘체계, 도대체 그날 지휘체계가 어땠는지, 또 그날 위에 뭐 대통령이 없거나 비서실장이 없거나 뭐 국무총리가 없으면 안보실장이라도 그 지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지휘체계상에 지휘를 못했는지, 또 해경 내부에서도 그 지휘체가 가동하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탈출하라. 탈출시켜라. 예. 근데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저희가 밝히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상규명이라는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상규명이라는 건 가장 보수적인 시각에서 가장 보수적인 방법과 가장 보수적인 그 논리들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어야만이 이게 진상규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배가 넘어지고 왜 안 구했고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까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정부를 못 믿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정부를 믿느냐? 아니요. 어허. 절대로 안 믿어요. 저희 가족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가 탄탄하게 꾸려지는 것만이 네.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죠. 자, 특조위뿐만 아니라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네네. 예. 그걸 좀 소개시켜 주시죠. 의미하고. 우선 아직 추모관인도 지어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부지도 없고, 또 예. 아이들이 그 납골 시설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다고요? 네,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 걸 국민들이 잘 몰라요. 저 안타까운 일인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도 쫓겨났어요. 저희 가족, 저희 아이들이 강제로 쫓겨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임시로 교실을 만들어서 기억교실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모아놓을 시설이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지하로 넣고 뭐 저희 계획은 예. 뭐 밑그림은 다 지하로 넣고 다 공원화하겠다 했는데도 반대를 해요. 그 옆에 산업박물관이 들어오는 건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공원인데 거기 화랑유원지라고 해서 공원이거든요. 공원 부지죠. 공원 부지에 산업박물관이 들어오는 건 반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저희는 안전공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전체험관이랑 뭐 저희 그 세월호에 관한 이런 추모 시설도 들어오지만 그 외에 그 시설들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이게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공원의 이름을 안전공원이라고 네. 하겠다. 아하. 그래서 저희는 세월호를 보존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도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월호 그 돈 많이 들고 그 고설덩어리 왜 보존시켜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천안함 안보 관광시키잖아요. 천안함 보면 북한에서 뭐 이게 뭐 설왕설래를 하지만 북한에서 어뢰를 발사해서 천안함이 저렇게 됐다. 예. 그것만큼 확실한 교육적 가치 있는 게 있나요? 세월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전불감증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을 줄 수 있는 게 세월호 선체라는 거죠. 그 선체를 보존시켜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2015년에 통과가 됐죠. 아니 2014년인가요? 15년인가요? 저기 지원특별법이 2014년 말 9월, 10월 이 무렵에. 예. 지원특별법 상에 보면 트라우마 센터도 짓게 국립 트라우마 센터도 짓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원 시설들 뭐 다 하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재단도 신경 써주지도 않고. 박 의원님, 네. 그 지금 이제 그 장훈 씨께서 얘기하신 그 문제가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서는 세월호 뭐 조직적으로 진상규명도 방해했고 어쨌든 세월호를 알리고자 했던 예술인들도 블랙리스트로 해갖고 만여 명을 묶어놨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건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가족들의 요구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가족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요구사항을 쭉 전달했고요. 네, 대통령께. 네,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에 관련된 법에 따른 특조위가 뜨면 예.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지원 관련돼서도 지금 그 피해자 지원법이 있는데 그 지원법에 따른 치유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개정안이 그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만약에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추모공원 관련돼서도 가족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지자체하고 노력하겠다. 협조를 해야 되나요? 중앙정부 뜻만 갖고 될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예정된 부지 또는 예상되는 부지 주변의 분들이 반대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밀어붙이기가 뭐한 거죠. 그래서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거죠. 예. 예. 지자체에서는 좀 우호적인가요? 지자체 권한은 전혀 그 관여되지 않나요? 그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실은 이제 부지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지자체 내에서 이게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제 좀 결정을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해줘라.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결정 구조가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자치 안산단체장이 당이 어디 당인가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인데 협조가 잘 안 돼요?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장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뭐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또 지자체
단체장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완전히 예.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반대하는 분들, 그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을 공개적으로 그 토론을 하면서 견해를 모아나가면 될 텐데. 사실은 그 과정을 몇 번 거쳤습니다. 예. 몇 번 거쳤는데 양쪽의 입장이 충분히 다가서질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청책회나 이런 것들 몇 차례 개최를 하고 예.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도 선뜻 이렇다라고 결론을 못 내렸던 상황입니다. 9.11 테러 현장을 가보면, 네. 그 테러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고, 그런데 기념관에 테러에서 희생당한 분들이, 납골당을 거기다 만들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저기, 어디 그 뉴욕 외곽으로 그 시설물을 이제 납골 시설물을 빼내면 전 세계인들이 동의할까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예. 인식이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충분한 좀 설득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의견에 약간 좀 반대 의견인데요. 우리나라 전통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사당을 모셨어요, 집에. 신주를 모시고요. 그 다음에 위패를 모시고, 사당에다가. 예. 이게 우리나라 원래 국민성인데, 지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기에 오셔가지고 소리 지르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오래 사시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명 떴다방. 또 그리고 그 일부 조합장들, 재건축 예. 그 조합장들. 그러니까 목적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아니 왜 도대체 그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아, 해요. 가족들은 대화를 원하는데 예. 그분들은 막무가내로 그냥 소리만 치고 쫓아오면 없어지고. 진짜 떴다방이네요. 그리고 또 지금 지자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뭐 안산시장님 이 방송 보시면 나 뭐라고 할 텐데 지자체장께서 의지가 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4.16 안전공원이 안산에 들어서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당위성도 있고 논리도 충분하고 또 안산 시민 대부분들이 다 여기 동의해요. 예.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 말고 반대하는 사람 의견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계속. 저희가 보면 도대체 왜 저러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박 의원님, 네. 저도 이제 들어올 추모공원, 안전공원 들어올 자리를 이제 잘 아는데 그게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공원의 한 귀퉁이 아니에요? 예, 사실은 현재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그 인근이 곧 개발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개발을 전제로 해서 그쪽에 토지나 주택을 매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봉안 시설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렵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지역에 납골당 들어오는 걸 주택가에 들어오고 그런 걸 반대, 종교시설을 위장해서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그러는 게 수천 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납골 장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런 사회적, 역사적 의미도 없이 납골당을 이제 이렇게 분양하고 팔아먹고 이런 장사 속 때문에 이제 그런 데다가 주택가 한복판에 2,000기, 3,000기로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건데 지금은 304명이 한 곳에 모이고 더 이상 추가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런 참사를 우리가 잊지 말자. 이게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잘못된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이런 참사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 그 추모의 뜻으로 갖다놓은 건데 그게 혐오시설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또는 그 관련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가 이제 계속해서 납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가 담긴 공간이 될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오히려 이제 주민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화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군요. 실제로 이제 진행됐던 과정을 보면은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말씀을 드려도 잘 이제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아버님, 그 보면은 이제 이 세 군데로 나눠진 납골당 세 군데로 지금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보면은 자주 가지만 어쨌든 1년에 가족분들이 2번은 꼭 가더라고요. 생일 때 1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사 당일날 또 가고. 네. 갈 때마다 이렇게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게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 아이들만이라도 좀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초반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한 군데의 시설에 다 모으자. 예. 초반에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습하는 기간 중에. 근데 그때 얘기했던 데가 어디냐면 꽃빛공원인가요? 네. 그 외부에 비바람 다 막고 지금 있는 그런 곳에 모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반대를 했죠. 정부에서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모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모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너무 오래 끌죠. 예. 시간이. 박 의원님, 네. 지금 정부 뜻은 이런 건가요? 국회에서 특조위가 법안이 통과돼서 특조위 구성이 되고, 그럼 이제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네. 국회에서 이게 안 될 가능성도 있나요? 아닙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려면 해당 상임위,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예. 대로 환노위의 경우에도 이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허. 그 당시에 그래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다 같이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근데 지금 특별하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당연히 본회의에 11월 23일 날 상정이 되면은 찬성 의결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이게 무슨 국회 선진화법 이런 거에 걸리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상 180석이 있어야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법안이. 근데 180석이 없어도 상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트랙이 2개가 있는데 패스트 트랙이 이거고, 하나가 패스트 트랙,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고 또 하나가 의장의 직권상정. 직권상정. 근데 의장의 직권상정은 저희가 설득했지만 실패해서 유일하게 남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란 방법을 쓴 것입니다. 예. 국가 재난의 상황일 경우에만 직권상정한다. 이렇게 단수 조항이 있지 않나요, 의장? 전시 또는 그에 예. 준하는 예. 상황일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제기를 찾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인 패스트 트랙이라는 방법을 쓴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장 올라간 거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반수 출석에 예.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예, 통과될 수 있는. 통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때 주장했던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것을 이 특조위 내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기 특조위도 물론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예. 한계가 뭐였냐면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횟수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를 요청하면은 국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회 의결이 국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법은 무제한으로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아하. 특검을 요청하면 국회가 그 요청에 기속돼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특검 후보까지도 이 특별위원회에서 골라서 같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특조의 수사권이 거의 부속적으로 붙어있다고 왜냐하면 볼 수가 무제한 있네요. 특검이기 때문에 예. 특검을 요청하고 해서 특검을 계속 발맞춰서 가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캐비넷에서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 라는 문건이 나왔었어요. 네, 그랬죠. 무슨 전쟁하나요? 그러게요. 좀 황당한 좀 문건이기도 한데, 예. 네. 지난달 14일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1,300여 건의 문건 중에서 네, 이렇게 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를 하라 뭐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 뭐 그런 문건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예. MBC는 왜 여기 끼어 있어요, 근데? 뭐 아무래도 뭐 MBC가 뭐 세월호 참사를 좀 돌이켜 보면은 뭐 가장 처음으로 이제 맞닥뜨렸던 게 뭐 전원구조 오보 아니었었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것이 오보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예. MBC에서 목포 MBC에서 그때 당시에 전원구조가 아니다라는 보고를 올렸는데 그 서울의 MBC에서 그거를 묵살했다 뭐 그런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세월호를 3년 동안 잊지 않고 있었던 가족, 그다음 대통령, 우리 시청자분들께 세월호 문제는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년 넘게 잊지 않고 같이 분노하면서 같이 행동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가족들은. 예. 그런데 저희 가족들 옆에는 항상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고 국민 여러분들이 또 저희와 같이 아파하시고 분노하시고 행동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태까지 버틴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냉철하게, 예. 또 정말 누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밝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3년 동안 광화문 광장을 지키지 않았으면 아마 지난 겨울에 1,700만이 모이는 그런 뜨거운 촛불이 없었을 겁니다. 그 촛불이 없었으면 문재인 정부의 탄생도 없었을 겁니다. 3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가족들, 희생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과 함께 이 광장을 지켜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월 17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굉장히 오히려 기자들이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통령은 굉장히 마음을 열고 토론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기자들이 영빈관에 초청된 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예. 들었습니다. 춘추관에 보통 하는데요. 춘추관에서 하고 이제 영빈관은 국회의원이나 이제 해외 사절, 네. 그다음 조금 이제 그다음 무슨 장관들 임명장 줄 때 그다음에 이번에 청와대 있었잖아요, 진짜. 네, 세월호 뭐 가족들 이렇게 예. 만났을 때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장소인데 오늘 저는 뭐 형식도 좀 굉장히 파격적이었지만 사실은 내용이 더 의미가 있었다라고 내용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국정 현안에 대해서 막힘이 좀 없었잖아요. 본인이 어떤 주제가 나와도 소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수석 보좌관 회의부터 시작해서 어떤 계급장 띄고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조목조목 이해하고 있구나. 아주 디테일까지 다 꿰고 그런 있고. 어떤 신뢰를 좀 준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요즘에 보면 민선 단체장들도 이 소통의 장들을 주제 제한 없이 주민들하고 많이 갔습니다. 이미. 그 대통령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우리 정치가 이제 좀 선진국 정치 문화를 좀 이제 따라가는 거 아니냐. 촛불 이제는 때문에 무척 정치가 발전했죠. 발전된 것 같아요. 이제 정당만 좀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좀 바뀌는 것 같고 정치 문화 자체가 대통령이 좀 솔선수범해서 정당이 아직은 조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정당이 좀 빠르게 정치 문화를 좀 바꾸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나온 내용 중에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은 없었나요? 기자회견. 오늘은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이 정부의 시작은 예. 지난 그 촛불 광장에서 시작됐다는 걸 명확히 발언을 했고요. 지난 100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국가 운영의 물길을 바꾼 100일이었고 물길을 바꾼 아주 그다음에 인상적이었어.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시작하는 100일이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힘은 국민이다. 국민 주권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권자로서 국민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국민들도 스스로 본인들이 주권자임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예. 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여론조사 내용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저희 리얼미터 조사 오늘 주중 집계한 결과 71.2%로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70% 초반을 유지했고요. 지금 오늘 연이어서 발표된 타 언론사 조사 결과들이 여러 곳 나왔는데 80%를 넘는 조사 결과들도 한 3곳 정도 눈에 띄었고요. 예.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갤럽, 리얼미터, 또 한국리서치는 70%대 후반 또 초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방금 마감된 저희 리얼미터 일간 조사에서 74.4%로 오늘 결과만 보면 어제 대비 한 3%포인트 오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도 갖고 또 좋게 평가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타 언론사에서 아무튼 여론조사가 80% 넘는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박시영 부대표님, 계속 70%가 넘는 고공행진, 특히 한반도의 아주 급격한 안보 위기, 네.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에 가도 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네. 특히 이제 진보 진영의 대통령일 경우에는 안보 불안이라고 네. 하는 보수 진영의 비판과 공격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가 떨어지지 않아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이제 보수층에서 긍정평가가 40.9, 부정평가가 47.7로 부정평가 근소하게 높았습니다. 근데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안보에 대한 어떤 그 이슈들이 좀 부각을 했고 예. 야당이 그 최근에 발표한 뭐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도 선신성 정책 아니냐 그런 어떤 공격이 좀 거셌고 또 계란 파동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보수층의 결집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의 지지도 자체가 10%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야당의 공세 그리고 안보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부각되면서 잠시 보수층이 약간 이탈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큰 흐름상 그 크게 이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이제 전화조사에 비해서 ARS 조사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최근에 좀 보였는데 최근 이제 일간지나 그 공중파 방송에서는 80% 이상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저관여층, 중도층이나 무응답층들 이런 예. 저관여층들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ARS보다는 전화조사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지지자들, 그러니까 국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분들 이런 분들이 두텁게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예. 갖고 있다. 이게 좀 확인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 기자님. 네. 기자회견 그 연설, 모두 연설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마음 끝까지 지켜가겠다. 네. 여러분과 어려움과 위기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향후 5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까지 내비쳤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뭐 어떤 기자분이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하는데 이거를 어떤 단기적인 대책으로 어느 순간부터 해나갈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5년 내내 해야 되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30년 된 뿌리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뽑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친일파는 지금 100년의 역사를 살아오고 있고 네. 이완용의 재산이 여의도 7배라는데 그거 그렇습니다. 뺏으려면 어떻게 해요? 뭐 하루아침 뺏겠어요, 그거를? 뺏기 어렵죠. 그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뭐 친일 재산 환수 오. 뭐 그런 일들이 좀 추진됐었는데 그럼 이완용 땅, 후손의 땅을 지지하는 거예요? 뺏기 어렵다는 건? 뺏기 어렵다는 것과 뺏어야 된다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죠. 뺏어야 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좀 환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환수나 생각- 뺏는 거나 거기서 거기에요. 네. 멋진 말을 쓰려고 그래, 벼랑 안에. 있어 보일까 봐요. 네, 근데 뭐 어쨌거나 뭐, 뺏어야겠죠? 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럼 뺏어야 된다 그러면 환수를 해요. 환수는 본인이 하는 거고 뺏는 네. 것은 국민의 힘으로 뺏어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뭐, 얘기가 다 그렇게 했죠? 예. 뭐였죠? 그러니까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 뭐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 예. 뭐 아무래도 뭐 높은 지지율 적폐청산, 때문이 적폐청산. 아닐까. 네. 네, 적폐청산 얘기도 있고요. 네. 뭐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을 했을 때도 뭐 국민 성원들 덕분에 네, 이렇게 국정 운영이 혼란 없이 관리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번 좀 개혁에 있어서 예. 높은 지지율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대 대통령 100일 지지율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높아요. 83%. 네. 하나의 숙청, 금융실명제 네. 이런 등등이 컸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그
집권 후반기에는 이제 지지율이 좀 낮은 상태를 보였던 김영삼 전 6%. 대통령. 예. 근데 집권 초반 100일 당시의 지지율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83%로 가장 높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21%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산 쇠고기 바로 촛불 시위가 광우병. 있었죠. 네.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낮았고요. 오호. 집권 후반기에는 물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금 좌측에 회색으로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 갤럽 그래프인데요. 갤럽만 보면은 대략 지금 70% 후반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발표된 다른 세 곳의 여론조사를 보면 80%를 넘는 수치인데 아무튼 82%까지 나온 지지율도 제가 오늘 조간에서 봤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낮은 정도 두 번째 순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취임 100일 문재인 정부를 긍정평가한 이유 또 부정평가한 이유를 물었는데 부정평가 질문에서 하나도 없다라는 부정평가할 것이 없다라는 의견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 완벽하다. 네, 단점이 없다. 이야. 네,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1.2%가 단점이 없다,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이제 31%가 선심성 정책 과다 의견이 많긴 했습니다만 그쪽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6.5%는 단점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국민의당 지지층도 13.7%가 단점이 없다. 바른정당 지지층도 13.9%가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심성 정책 과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13%로 전혀 없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복지 정책과 관련된 예산의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긍정평가는 역시 서민, 약자 우선이라는 응답이 23%로 가장 높았는데요. 아까 그 박정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가족들도 만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정책, 뭐 건강보험 강화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대책, 예. 또 블라인드 채용 뭐 등등이 다 이제 서민 약자를 우선하는 그런 정책들이죠. 또 그다음에 그 세제 개편. 그렇습니다. 세제 개편도 상위 1% 구간. 네. 최저임금도. 네. 네. 그리고 이 탈권위 대통령이 참모들과 집권 초반에 커피잔을 들고 청와대를 산책하는 모습 등등 또 그 사저에서 이제 청와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또 셀카도 찍고 또 김정숙 여사가 또 폭우 피해 지역 가서 직접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21.3%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폐청산과 관련된 응답이 18.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지지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발표된 것들 보면 YTN이 84.1% 나오고 중앙일보가 83.9, 문화일보가 83.8 이렇게 세 군데가 높게 나왔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83% 나왔으니까 대동소이한 수치입니다. 83, 84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권 때는 아무래도 언론이 그 정권의 눈치를 좀 많이 봤던 시기고 지금은 그런 시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지금 83%가 나오는 거는.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후 6개월, 7개월까지는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습니다. 83%를. 그러다가 7개월 지나면서 59%로 뚝 떨어져요. 왜요? 아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나타나면서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6개월, 7개월 그 시점이 사실 연말 아닙니까? 연말. 예, 연말에 지지율이 어떨 거냐.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지지율이 어떨 것이냐. 이 부분 뭐 뒤에 있다 한 번 더 짚어봐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바로 얘기해요. 그래요? 뭐 뒤에 짚어봐요. 그냥 바로 짚고 시간 예. 남으면 좀 허접한 거 좀 짚고 네. 중요한 거 짚어야죠. 저는 뭐 일단은 지지도가 높은 이유 한마디 하고 이제 전망을 예. 넘어가면 일단은 뭐 누군 다들 해석하는데 대통령이 잘했다가 제일 많고 그다음 뭐 야당이 좀 질이 멸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하는데
좋습니다. 뭐 그 틀은 인정하는데 일단 국정기대감이 대선 후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높지 않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시위로 됐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지 확신이 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재인의 신드롬, 재발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박지원 부대표는 책에서 네. 잘할 것이다 이렇게 책을 썼잖아요. 저는 책을 썼죠. 19대 대통령이라는 책이 안 책이. 팔렸죠. 잘 안 팔렸죠. 예측은 정확히 맞았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집권하자마자 보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알더라는 거예요. 맥을 잘 짚더라는 거예요. 5년 뭘 동안. 먼저 해야 하는지. 5년 동안 예습을 한. 그렇죠. 참여정부에 대해서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뭐 성공했던 경험도 있지만 그거를 잘 곱씹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운영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적폐 청산하는데 청와대가 전면에 안 나서고 부처나 기관이 나서게 하거든요. 후방 지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은 별로 안 나오게 하면서 실효성 있게 다가서거든요. 그렇죠. 원래 굉장히 일은- 현명하고 영리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못한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시니까 홍준표, 안철수 이런 지도급 인사들도 몰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대통령 하나 바뀌면서 이제 국격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지 분석을 해보면 지난 대선 당시에 이미지 중에 4대 요소가 문재인 후보가 약점으로 지적된 게 4대 요소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과감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신중하고 사람이 확 밀어붙이지 못한다. 추진력이 약하다. 이게 첫 번째 요소였고요. 두 번째 능수능란함이 부족하다. 유능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수한데 능수능란하게 일을 잘 풀어가지는 못한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좀 따뜻한 면이 조금 부족하다. 그게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성적인 느낌, 그러니까 감성에 좀 휘둘리는 느낌이 있다. 이게 균형감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성적이지 못하다. 이런 인식들이 조금은 부족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당시 조사를 해보면. 근데 이게 불과 100일 만에 거의 다 극복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업무 지시를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미세먼지 막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거든요. 법을 바꾸지 않아도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팍 치고 나갔고 그다음 민생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적폐청산 이런 걸 하면서 과감함과 유능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시작합니다. 과감하게 가고 그러면서도 능수능란함, 그게 유능함이거든요. 유능함 요소를 많이 형성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경제 불평등 해소, 정의와 공정의 실현, 일자리 경제 3대 시대정신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탈권위 소통행보라고 하는 감성 정치를 통해서 따뜻한 이미지로 확보한 거예요. 아까 이제 좀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감성 정치라면서 따뜻함을 확보했고 마지막으로 균형감, 이성적인 이미지는 외교 안보 문제와 인사를 다루면서 좀 균형감이 있다라는 느낌, 이성적이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대통령 이미지는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이미지, 상에 상당히 대통령이 부합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당연히 지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의 자세와 국정 스타일을 중시하거든요. 뭐 성과가 바로 나오는 시기 아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택수 네. 대표님 조사는 여기서 했는데 말은 저쪽에서 더 많이 해요. 오늘은 윈지. 오늘은 윈지 코리아가 뭐 컨설팅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사다 보니까 예, 둘이 서로 해석을 이렇게 아주 굉장히 쭉쭉 밀어주고 잘해주고 땡겨주고 하는 관계예요? 네, 여론조사 리얼미터 제일 잘합니다. 네. 그 여기서 여론조사 해갖고 쪽으로 던져주면 탁. 자, 오늘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우리 정상근 기자는 청와대 출입은 아니죠. 네, 청와대 출입은 아닙니다. 미디어 오늘은 취재해온 기자들을 취재하는 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간접 취재. 그렇죠. 거의 뭐 기자들 적중률이 좀 떨어지나요, 그럼? 적중률이요? 예. 뭘 예상했길래? 기사의 적중률. 기사의 적중률이요? 예. 또 오히려 뭐 2차 취재를 하니까 뭐 비교적 좀 높지 않은가 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직접 취재는 하지 않고 다른 기사 쓴 거 받아 쓰고 앉아 있다고. 저희는 받아 쓰진 않고요. 취재를 해요? 네. 만약에 뭐 사회적 이슈가 있다 그러면 예. 그 취재를 한 기사를 취재를 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 미디어 오늘 그 취재를 잘하잖아요, 또. 네. 내용이 좋고. 그런데 오늘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게 봤어요? 오늘 청와대 분위기 뭐 전례 없다기보다는 이전 정권과는 워낙 확연히 좀 다른 분위기에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윤영찬 수석이 말씀하셨듯이
뭐 사전에 뭐 질의응답 내용이 전혀 조율된 건 없었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순서 정도만 정해놓고, 네,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직접 기자가 선택을 하면은 그 기자가 그때 바로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대통령은 사전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좀 이루어져서, 예.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이 좀 더 길어진 측면도 있고,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 대통령의 솔직한 생각을 좀 들을 수도 있던 그런 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 여론 그 질문지를 조율하고 이러는 게 좀 비정상 아니에요? 이를테면 네, 1933년도에 집권해서 45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네, 일주일에 2번씩 기자 간담회를 프리로 해서 네. 집권 내내 12년 동안 1000회 정도의 기자 간담회 기자 회견을 하거든요. 네,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그렇죠. 근데 우리 대통령들은 사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퀄리티나 컨텐츠가 떨어졌다. 이런 걸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기자회견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기자들이 직접 사전 짜는 것도 못 읽었대잖아요. 네, 뭐 사전에 질문지를 조율을 했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렇게 뭐 사전에 질문이 다 조율이 돼서 그게 밖으로 유출이 돼서 저희 미디어오늘이 그거를 취재해서 아마 기자회견에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다는 거죠. 네. 뭐 다 정해져 있는데 누가 질문할지를 알고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질문할 사람 하면은 기자들이 또 손을 다 들고 거기 또 동의해서 그 연기를 같이 해줘요. 기자들이. 네, 거기서 이제 그래서 더욱더 네, 기자 사회에 대한 비판이 좀 심했었죠. 무슨 기 네, 이런 날. 모래기. 기레기. 네. 그런 얘기들도 많았었고요. 그런 걸 누가 한 명 기자들이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기자들 질문을 정확하게 받아야죠. 사전에 조율하고 짜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마디 누가 항의라도 안 했어요? 뭐 그런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그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이게 출입처 시스템이 명확해서 그러니까 예. 출입 기자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 기자단에 소속이 되지 않거나 출입 기자단에서 징계를 받아서 쫓겨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예 질문 기회도 박탈돼 버리니까 네. 거기서 좀 뭐 내부에서는 불만이 있는 기자도 있었지만 어쩔 수 대놓고 없었죠. 항의를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죠. 이택수 대표님, 네.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 정치 부장들 데려다 놓고 한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네. 프리토킹 하면서 이 디스커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정책도 듣고 자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사를 쓰고 싶으면 써라. 네. 그랬더니 오히려 엠바고를 걸고 기사를 안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우리 대통령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그걸 하는 건데, 네. 이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예. 뭐 한미 정상회담이 기억이 나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을 얘기하셔서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그 기자회견 예. 태도 때문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라 물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 네. 그러셨죠? 잊어먹어. 네. 그 현장에서 그 예기치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혀 못했던. 네. 그래서 뭐 소통 방식의 차이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냥 애써 좀 변화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최순실 사태가 터진 다음에 비로소 그게 아니었었구나라고 예. 또 실망을 굉장히 이제 크게 했었던 건데요. 이제 오늘 반대가 기자회견에 됐죠. 대한 평가는 좀 어떠세요? 기자회견 때문에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일간 지지율 방금 마무리된 예. 조사 결과 굉장히 지지율이 또 오늘 올라갔거든요. 한 2, 3%, 3, 4% 네, 3% 정도 예. 올라갔고요. 한미 정상회담 뭐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굉장히 편하게 하는 그런 우리 지도자가 선출이 됐는데 미국은 또 반면에 트럼프는 지금 대언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기자들을.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그 한미 정상이 동시에 그렇게 좀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언제 마련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행스럽게 현 정부 들어서는 바닥 아니 근데 의미가 있는 얘기네. 그 네. 네 가지는 사람들이 다 이 불만이었었던 측면인데 네. 이게 집권하면서 극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지하지 않거나 불안했던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네. 반전의 매력을 느낀다. 그렇죠. 그 지난 대선 때 예. 취약 지역이나 계층을 좀 본다면 대구 경북에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대구가 21.8, 경북이 21.7,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에서 집계한 내용인데요. 20%대 초반밖에
대구 영북에서 득표를 못했는데 아하. 지금 그 지역에서 43% 정도의 지지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이제 지역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조차 40%가 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연령대도 실제 득표율보다 훨씬 더 높은 지금 국정수행 지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20대 같은 경우는 47%가 득표를 했는데 지금은 81.6%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 30대는 83.3%가 응답을 해서 실제 투표했던 것보다 한 20, 30%가 더 지금 높은 지지율이 예. 20, 30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지금 투표를 하면 75%에서 80% 득표하고 그게 나올 수 있죠. 홍준표는 한 5%하고 예,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 예. 그 충성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투표한다면 누구 지금 찍겠냐? 투표한다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제 그 지지도라고 하는데 그 질문을 던져보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오늘이 투표일이라면 다시 대선을 치러서 오늘이 투표일이라면 다음 중 누구를 지지하시는지 물어봅니다. 제 허접한 상상력이 의미가 있었네요. 네, 의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사드 배치 문제도 처음에는 찬성 의견이 50% 미만이었다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70%가 나와요. 추진하면 70%가 넘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70%, 80% 안팎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정 동력을 받아서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저처럼 차원에서는 확고한 사람도 사드 배치 반대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전 지금도 반대예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참 잘 던지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화두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게 뭐냐. 국가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냐. 국가의 의무가 뭐냐. 계속 던지시거든요. 그러면서 국가가 잘못한 거에 대한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어루만져주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강조하면서 국가라는 게 왜 존재하는 거냐,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얘기를 계속 던지시니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세월호 가족들을 모셔놓고 사과하는 대목은 아베 총리가 좀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세월호 때 대통령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 때 책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갖고 세월호 때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었고 전 사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는 연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조상이 잘못한 것도 연대 책임으로 인해서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후손이 사과해야 된다. 아베가 그런 거 보지 뭐 보고 있어요? 아빠가요? 예. 지지율이 낮아서 고민 많을 거예요. 스캔들이나 해갖고 딱 그냥 초등학교 부지나 몰래 살라 그러고. 아베에 대해서 오늘 영상 메시지 한번 보낼래? 아니, 싫습니다. 아베 무서워요? 아니, 일본에 또 우리가 여론조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네. 재밌는 분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까 이제 청와대 5년 경험. 이런 게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무척 장점이었다. 그러면은 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이제는 청와대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다. 임종석, 조국, 네. 전병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하는 건가요? 전제 조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예. 5년 동안 계속 좋은 성적을 가져가고 집권 5년 차 때는 대부분 뭐 30% 혹은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예. 레임덕이라고 하는 수준이 대략 뭐 30%대 뭐 한 중반 정도 그렇죠. 이하로 떨어질 텐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한 35%에서 40% 이상 계속 국정수행 지지도를 이어간다면 예. 차기 주자군들은 훨씬 더 힘을 받고 정권이 교체돼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국민들의 어떤 편안한 마음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청와대 출신들이 더 유리하냐 이걸 묻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유리한 거죠. 이럴 수 있는. 네. 다음에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잘 나가면 너 장관 될래, 수석 될래, 청와대 수석할래. 그러면 청와대 수석 갈 사람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청와대 수석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커진다면 대선 또 출마하고.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게 그만큼 그런 자리가 차관급임에도 불구하고 수석이 그 각광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장관 나간 사람들 후회하겠는데요? 아니 장관으로서 또 자기가 잘하시면 또 이번에 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예. 부동산 문제 굉장히 단호하게 처리하시면서 인기가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장관 생각 있으십니까? 장관요? 예. 호랑이하고 사자는 한 물에 안 산다고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예. 예. 비선거권이 없으시죠? 그리고 공무담임권도 없어요. 아, 장관 지명 못합니다, 저는. 그러면 큰일 나요. 대통령 지지율 한 10%로 떨어져요.